서평 쓰기 둘째 시간입니다. 서평 예시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조금 긴 서평이 되겠습니다. 서평 예시문 하나 우리 교과서에 있는 서평인데 길이가 좀 길고 내용이 조금 전문적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돈이 새는 진짜 이유. 책 서명은 상식 밖의 경제학입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까요? 원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표준 경제학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소비가 줄어들겠죠.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겠지만 곧 다시 소비가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곧 다시 소비가 증가한다. 왜 값이 올라도 소비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값싼 커피 대신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할까요? 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도 공짜라면 얻으려고 달려들까요? 벌금이 효과가 있을까요? 돈으로 사명감을 살 수가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 행위를 할까요?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선택이 선입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도둑질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들도 왜 보험 청구할 때는 도덕적 부담감 없이 부풀려서 청구를 할까요? 이 책은 표준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적 경제 행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은 얼핏 보기에는 경제학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각 주제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일관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된 경제학 도서입니다. 즉, 이 책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경제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비전공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원래 이 책의 제목은 Predictably Irrational 이다. 직역을 하면 예상대로 비합리적이 그런 뜻이 될 것이다. 좀 풀어서 쓴다면 역시 인간은 예상대로 비합리적이야 하는 정도의 뜻이 될 것이다. 이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상식 밖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책이니까 상식 밖의 경제학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준 경제학. 표준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본다는 거죠. 이 책에서 언급한 표준 경제학이란 아담 스미스 이후 지난 200년간 발전되어 온 신고전 학파라고 불리는 주류 경제학을 말한다. 주류 경제학을 표준 경제학이라고 불러왔다는 거죠. 이 표준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을 한다. 또한 인간은 항상 일관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한 그런 일관된 행위를 하고 자신의 선택적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거래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마치 자연 법칙처럼 수요 법칙이나 공급 법칙 등의 경제 법칙을 도출한다. 표준 경제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표준 경제학의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물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정을 수용해온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분석의 편의성 때문이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인간이란 복잡한 존재죠. 게다가 저마다 다른 인간들이 모인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표준경제학자들도 인간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 없이 행동한다는 그런 사실을 수용하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이 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그러한 가정하에서 인간의 경제적 선택 행위를 예측하려고 해왔습니다. 둘째 이유는 인간이 간혹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돌출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규칙적인 것이지 평균적으로 볼 때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 과정과 시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은 줄어들고 결국 합리적인 선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표준경제학의 입장이죠. 자, 이제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인간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앞에 말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이지만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등의 가정들을 수용해왔다. 물론 인간의 이런 비합리적 측면을 경제학 연구에서 극복하려는 시도 또한 많이 있었다. 표준경제학자들의 노력이겠죠. 그동안 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인 가정 조건들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보면 이러한 표준경제학에서 전제를 선택했던 가정 조건들을 더욱 현실적으로 대체하는 이론들을 발전시킨 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진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우주의 진공 상태처럼 거래에 아무 저항이 없다고 전제하는 표준경제학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거래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 요인들로 인해 거래 비용이 존재할 경우를 고려한 거래 비용 경제학을 발전시킨 로날드 코스, 그리고 이를 경제사에 응용한 더글러스 노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임스 A. 멀리스와 윌리엄 비클리 등은 완전 정보의 가정을 완화해 정보 경제학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표준 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보완적 접근과 달리 심리학과 경제학을 연결시킨 행동 경제학은 표준 경제학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행동 경제학은 보다 현실적인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경제학과 연결시켰다. 즉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이론을 전개하는 표준 경제학과 달리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의 선구자는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A. 사이먼이다.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경영학, 심리학 교수를 지냈는데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유행시켰다. 그러니까 제한적 범위 바깥에서는 인간은 비합리적이라는 뜻이겠죠. 그 이후 행동경제학은 발전하여
2002년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행동경제학은 세상의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됐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경제학을 합친 행동경제학,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거죠. 읽기 쉬운 행동경제학. MIT에서 행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댄 애니얼리의 상식 밖의 경제학은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이죠. 상식 밖의 경제학은 한국에 소개된 이 분야의 책 중에 비전공자들이 가장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카너먼 등이 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판단, 수단법과 편향은 전공자들을 위한 전문서이고, 김영사에서 펴낸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들 사이먼과 카너먼의 이론을 소개했는데 너무 이론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이 책 이전에 나온 행동 경제학 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인 도모노 노리오가 쓴 행동 경제학도 비전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기분으로 약간의 인내력을 요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책들은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보다 먼저 나온 행동 경제학을 소개하는 책인데, 지금 소개하는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보다는 행동 경제학을 쉽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상식 밖의 경제학은 행동 경제학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탁월한 저서이다. 미국에서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한국에서 2008년도에 번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책이 노벨 수상자들의 이론을 소개한 이전의 행동경제학 책들과 다른 점은 행동경제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밝히는 실험경제학 분야가 카너먼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버논 스미스에 의해서 발전되었는데, 이 책에는 그러한 실험을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동경제학 이전에 실험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었고, 그것이 이 행동경제학과 이렇게 합해졌다는 얘기겠죠. 이를 통해서 인간이 표준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여러 실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실험경제학에서 인간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증명을 해 보였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인간이 비이성적인 경제적 선택을 하는 중요한 이유들로 선입견, 고정관념, 소유의식, 믿음 등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은 표준경제학과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도출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표준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표준경제학인데, 반면에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실험경제학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까 표준경제학에서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위가 돌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도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방도 할 수 있다,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인간이 감정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만 해도 비합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비금전적인 비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리를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 등을 통해서 기존의 표준 경제학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행동에 대한 그 대안들을 행동경제학이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표준경제학은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데, 행동경제학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의 규칙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특히 이 책에서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은 사회규범과 시장규칙에 대한 견해다. 이 사회규범과 시장규칙, 이 두 가지가, 시장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표준경제학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시장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사회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는 시장규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규범까지 대입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행동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시장규칙이고, 시장규칙은 그러니까 표준경제학에서 활용하는 그런 규칙이겠죠. 둘째는 명예, 자존감 등에 호소하는 사회규범이다. 이 사회규범은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다시 문제 삼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전통사회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사회규범에 의한 질서 유지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했다. 시장경제하고는 관계없이 전통적으로 명예를 중시하는 것, 사회규범을 통해서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래적인 그런 질서 유지 방식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인간관계가 금전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시장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자본주의 때문에 시장경제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규칙이 더 이상 인센티브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특히 필자와 같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시장경제, 표준경제학에 상당히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이 책에서 댄 애니얼리는 타가소 사례를 통해서 사회규범이 시장규칙에 밀리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장경제, 명확한 시장경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시장경제
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도 할 수는 없죠. 타가소에 아이를 맡기는 문제인데, 타가소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을 지킬 것을 사회규범에 호소할 때는 부모가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면 부모들이 미안해했다. 선생님들도 일찍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면 선생님들이 퇴근을 일찍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미안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을 늦게 데리러 오면은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벌금. 그러니까 더 많은 부모들이 당당하게 늦게 찾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벌금 내더라도 충분히 내 할 일을 다 하고 애들을 늦게까지 맡기고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타가소에서는 일반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그런 근무자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벌금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의 근무 외 시간 수당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애를 늦게 찾으러 오는 부모들이 늘어나니까 벌금을 부과해서 일찍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없어져 버릴 것이죠. 벌금이 효과가 없어서 그 이후에 벌금을 없앴더니 더 많은 부모들이 늦게 찾으러 왔다는 것이다. 벌금도 없고 늦게 찾으러 가도 되고 그러면 누구나 더 늦게 찾으러 가는 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규범이 한번 시장규칙에 밀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장규칙을 벌금을 매기는 것을 시장규칙이라고 본 것이죠.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벌금 없이도 양심적으로 애를 일찍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규범이죠. 벌금 없이도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찍 애들을 데려가는 것이 사회규범이죠. 규범상 상식적인 그런 일이죠. 그러나 시장규칙은 뭡니까? 벌금을 매기는 것. 벌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사회규범만 무너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벌금을 많이 물리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또 시장규칙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야만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규범이 한번 시장규칙에 지게 되면 시장규칙이 더욱더 철저하게 자리 잡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사회 문제의 많은 부분을 금전적 인센티브와 벌칙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금전적 인센티브와 벌칙으로 해결하는 그런 해결 시도 방식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사회규범으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행동경제학은 사회규범 같은 것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그런 그 부적절함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지는 장담할 수가 없죠. 사회규범이 시장경제에 한번 밀려버리면은 다시 사회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행동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또 한계,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네요.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자, 우리는 표준경제학과 행동경제학, 표준경제학에 대립되는 행동경제학을 설명하는 그런 책의 서평을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읽은 서평은 행동경제학이라는 보다 좀 전문적인 그런 학술적인 이론에 대한 책의 서평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이니만큼 천천히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강 중에 의문사항은 밴드 질답 채팅 시간을 이용해주고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이나 문자로 질문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